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5년 전 남북 합의로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시초소 철수는 9.19 군사합의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현장에선 무장한 병력과 함께 중화기를 들여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뾰족한 지붕의 시설물 주변에 북한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시설에는 얼룩무늬로 색깔도 칠했는데 높은 지대에서 정찰 활동을 하기 위한 경계초소의 일종인 감시소입니다. 5년 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0곳은 폭파하고 한 곳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소 역시 철거되거나 재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튿날부터 이런 시설 복원에 나선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무반동총 등 중화기를 들고 진지로 이동하는 장면은 물론 야간 경계 병력을 투입한 모습도 포착됐다며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9.19 합의 파기의 일환으로 시설물 복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느 수준으로 복원에 나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의장은 우리도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군에 상응하는 감시초소 복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부터 북한의 파기 선언, 그리고 감시초소 복원까지 남북의 군사대치가 빨라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익표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복구하면서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일 지난주 발사한 정찰 위성의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공동경비구역에 다시 무장병력을 투입시키고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인 2018년 11월 남북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폭파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무장 병력도 철수시켰습니다. 최전선에서부터 남북의 군사대치를 없애자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 이전으로 빠르게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공동경비구역의 재무장도 곧이어 감행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9.19 합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행동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우발적 충돌을 넘어서도 의도적 충돌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공중과 해상 완충구역이 사라지면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주변에서의 도발도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파기 직후 북한이 NLL 인근 갱도형 해안포를 10곳가량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개방한 정황도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성 발사 일주일도 안 돼 4차례나 관제소를 찾아 만리경 1호의 성공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정찰 위성에 대한 세밀 조종 과정이 하루 이틀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30일 우리 군의 독자 정찰 위성 발사를 앞두고 위성 사진 등 성과를 내세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한 긴급 회의를 오늘 밤 소집한 가운데 북한은 우리의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외모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든다면 후과, 즉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국정원 지도부 3명을 동시에 경질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거듭되는 인사 잡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야당은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감찰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인 국가정보원장과 1, 2차장의 동시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인사를 몇 주 전부터 검토했다며 시기만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MBC에 전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인사 관련 잡음이 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경을 밝히면서 국가정보기관 내 인사와 관련한 파열음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북 관계 악화에도 연말까지 국정원장 공백 사태를 감수할 만큼 국정원의 주도권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원장은 인사권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없었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북한 업무 경력이 있는 홍장원 1차장과 황원진 2차장 발탁 배경에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북한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정보 협력 강화라는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고 북한 정보 수집, 분석 등 정보기관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들어 국정원 인사 파동만 5번째라며 국정원의 몰락을 대통령실이 손 놓고 방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의 이 무리한 국정원 장악의 시도가 그 원인이 아닌가 평가되고 있고요. 1, 2차장은 감찰의 대상입니다. 또 즉각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정부 전산망 오류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은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통신망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소방차를 사고 현장으로 안내하는 전용 내비게이션 통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데요. 소방관들은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통신망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8시부터였습니다. 소방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 쓰이는 단말기 MDT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보통 소방 신고가 들어오면 일선 소방서에서는 사고 위치 등이 포함된 지령지가 출력되고 대원들의 휴대전화에는 지령 정보가 뜹니다. 동시에 소방차에 설치된 MDT에도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지령 정보가 뜨는데 오늘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동안 MDT에 지령 정보가 연동되지 않은 겁니다. 이로 인해 일선 소방서에서는 MDT 대신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 현장에 가야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까지 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있어서 다른 수단으로 거기까지 갔다. 통신장애는 오전 9시 37분까지 1시간 반 넘게 이어졌지만 다행히 출동이나 구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 차량 운영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 역시 작동하지 않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장애는 KT가 서울소방방재센터에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의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KT 측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가 실수로 뭔가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며 다만 어떤 작업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오늘 오류가 전국민 통신망이 마비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로 정부에 보고하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부 전산망 오류가 계속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주말 사고 원인과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통신선을 꽂는 일부 장비의 불량이 원인이었다면서 노후 장비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는데요. 정작 문제의 장비는 노후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원인 진단과 대책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태의 후속 종합 대책으로 정부는 노후 장비 우선 점검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원인으로 드러난 라우터 포트 불량처럼 낡은 장비가 더 있나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량이 발생한 포트는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인 장비로 아직 2년이나 더 쓸 수 있습니다. 즉 노후 장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후가 장비 불량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도 진단과 대책이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포트 불량 문제를 애당초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역시 의문이 남습니다. 행안부는 포트가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니라 데이터의 90%만 유실되고 10%는 전송이 되고 있어 고장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100개가 들어갔는데 10개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도 인지를 보통 하는 게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에요. 어디서 이상이 생겼는지 고장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오래 걸리지 않죠. 포트의 고장 원인은 물론 문제 발생 시점까지 여러 대목이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원인 분석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디지털 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여러 망이 연계된 디지털 정부 환경에 맞춰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세부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발표가 오락가락했던 데다가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유의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놓고 행정안전부는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지난 17일 전산망 마비 직후에는 인증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선 아닐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L4 스위치 장비 문제가 맞다고 번복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오류의 원인인 L4 스위치 장비를 교체해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밀한 점검 확인을 통해 인증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어제 18일 토요일 새벽에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먹통 사태 8일 만인 그제 정부는 L4 스위치와 전혀 관련 없는 라우터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L4 스위치를 교체해 전산망을 복구했다고 밝힌 시점은 마비 이튿날인 18일 오전 9시. 하지만 그로부터 만 하루 가까이 지나서야 라우터의 접속 포트를 바꿔 정상화가 된 거란 설명입니다. 해당 포트의 불량이 발견되어 11월 19일에 오전 7시에 다른 포트로 연결을 전환함으로써 해당 지연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평소 전산망 점검 지침이나 매뉴얼부터 부실했던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성이 없고 관련한 어떤 매뉴얼이 그렇게 아주 잘 돼 있지 않고 평상시에 점검한 기록도 불충분하고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행안부는 여전히 국민 불편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만에 서비스가 재개된 게 맞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 함께 취재한 사회팀 송서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지금 각종 공공망 오류가 거의 열흘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 정부가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홍보를 계속해왔단 말이죠. 네, 지난 17일 처음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당시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포르투갈에 이어 미국을 방문 중이었는데요. 우리의 디지털 정부 성과를 홍보하다가 이런 사태를 맞아서 빈축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단축하고 이튿날 귀국했고요. 지난주 월요일 업무 개시 뒤엔 정상 가동됐다고 판단하더니 다음 날 대통령 순방을 수행한다며 다시 출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국 정부와 디지털 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해서 또 뒷말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후반엔 부산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홍보를 위한 박람회가 열려 이 장관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이에도 주민등록 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등 정부 전산망이 계속 장애를 빚어서 민망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 전자정부 홍보 예산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서는 예산이 깎인 데도 많은데 말이죠. 네,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올해보다도 12% 늘어난 86억 원이 내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작 기존 시스템에 대한 행안부 유지 보수 예산은 줄어서 대조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사태에서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류 원인을 설명하는 보도 자료도 전문가가 읽기에도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행안부가 내놨던 보도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GPKI 통합 검증 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클로즈 웨이트 적체 현상이 있었다. 통합 검증 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네트워크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이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태 수습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는 의욕만 앞섰기 때문이다. 또 행안부 당국자들조차 전문적인 이해를 못한 결과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료뿐 아니라 대변인실과 실무자들의 말이 달라서 혼선이 극심했고요. 결국 지난 주말 정부가 공식 브리핑에서도 말을 바꾸면서 불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을 주가 연계 증권, ELS라고 하죠. 만약 지수가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한 수익률로 이자를 주지만 반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홍콩 H지수가 폭락하면서 이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년 전 50대 주부 A씨는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러갔다가 직원 권유로 주식연계증권, ELS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3,500만 원이요. 제가 죽으니까 그냥 살림한 거 아껴서 그냥 모은 거 저희 아이 대학 등록금. 혹시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건 아닌지 되물었지만 직원은 지금까지 손실 본 적이 없다고 안심시켰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잘 몰랐는데 은행원이 설명해줘서 알았고 ELS가 그러니까 그냥 은행보다 예금이자가 높다. 여태까지 원금 손실이 잃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가입을 한 거죠. 하지만 만기를 2달여 앞둔 지금 원금 절반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다른 70대 부부 역시 노후 자금을 ELS에 투자했다가 뒤늦게 자식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게 됐습니다. 투자금은 노후자금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은행원이 녹음할 때 엄청나게 빨리 얘기해가지고. 이들이 가입한 건 모두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상품이었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ELS 상품은 연계된 주가가 정해진 기간 내 65에서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자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을 잃게 됩니다. 대체로 3년 약정 상품이 많았는데 2021년 상반기 당시 최절정이었던 홍콩 H지수가 최대 절반가량 떨어지면서 그 무렵 판매된 ELS 상품의 손실 가능성 또한 커진 상황입니다. 가입자 일부는 은행이 무리하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안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문서에서 확인 전화가 와요. 투자 성향은 공격적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안정형을 추구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를 가입시킨 은행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죠. 공격적이라고 대답해라. 그래야 가입이 된다. 은행들은 상품 위험성에 대해 직원 설명과 확인 전화 등을 통해 여러 번 안내했다면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들의 해당 상품 판매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ELS 상품은 예금이나 적금과는 다르게 원금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을 거라면서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원금이 8조 원이 넘는 상황. 결국 손실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은 10,000에서 12,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했고 2021년 상반기엔 12,228.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내 은행들이 ELS 상품이 원금 손실에 이를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한 근거였습니다. 오히려 정기 예금보다 3배 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ELS가 홍콩 지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금이라고 찾아갔는데 아이고 예금을 왜 누가 드냐 하면서 증권사나 지고가 말하지 않는 손실은 없다. 하지만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과징금 부과, 코로나19 장기화, 미국 내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우려 등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홍콩 증시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2년 만에
H지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원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는 위험 등급 높은 상품이란 것 은행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실적과 수수료 수입을 위해 낙관적인 전망에만 기대 상품을 권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콩 지수가 40%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만 한 거지 40%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국내 은행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원금은 8조 원이 넘습니다. 만약 홍콩 H지수가 그때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고객들은 이 중 절반이 넘는 4조 7천억 원을 날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명수 합참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20번째 인사인데요. 앞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회를 향한 대통령의 협조 메시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예산안 처리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골프, 주식 투자 의혹과 자녀 학교 폭력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고위직 인사입니다. 국회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국가의 왕처럼 인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반성과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선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무시, 거부권 행사에 야당의 탄핵과 특검법안 발의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은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최대 10개 부처 장관급 등을 대상으로 총선용 개각도 구상 중입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윤 대통령의 야당 패싱 임명이 반복될 경우 여야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도덕이 없고 이는 부모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패륜적인 발언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인 위원장을 향해서 혁신위 활동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당원 행사에 참석해 이준석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하면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건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에 이준석 전 대표는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당장 SNS를 통해 정치하는데 부모 욕하는 사람 처음 봤다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오늘은 공개적으로 나이 40 먹은 전직 당대표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며 모욕감을 거칠게 맞받아 던졌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들였다는 거는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이 1호 안건으로 이른바 대사면을 언급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안으려 했고 이후에도 신당 창당을 점차 공식화하는 이 전 대표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포섭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많이 분노에 차 있고 많이 힘들어해요.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혁신위와 이 전 대표 사이는 강을 건넌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혁신위 활동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내에서도 슈퍼 빅텐트가 아니라 K 꼰대다. 혁신위원장부터가 혁신 대상인 듯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겁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요. 당 안팎으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이 인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혁신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 오늘 오전 예정됐던 한국노총 방문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서야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선 한노총 방문 취소는 다른 일정 때문이었다며 오는 30일 혁신위 회의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여당 중진 중에 처음으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예고했던 하태경 의원이 오늘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산에서 3선을 지낸 하 의원은 혁신위가 강조한 중진 의원 험지 출마론에 기여한 것이라고 자평했지만 정작 당 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3선의 하태경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밝힌 출마 지역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당내 누구도 수도권 총선 전략을 세우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기준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격려해줬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종로 도전에 대해 혁신위원회가 강조해온 영남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 차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내에선 자기 정치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의석수를 하나 더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겠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었는데 종로에 나가서 최재형 의원과 경쟁을 해서 본선에 나가겠다고 하니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현재 종로 지역구 의원인 최재형 의원도 종로구를 지켜내기 위해 각오를 굳건히 하겠다며 하태경 의원과 각을 세웠습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더 이상 영남 중진들 사이에서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장 혁신위는 이번 주 목요일 회의에서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 권고를 공식 의결해 당에 전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 희생 요구에 대한 지도부의 답이 늦어지자 압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미리부터 방어막을 치고 나섰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건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가 너무 조급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예고한 셈인데 혁신위 요구가 이미 김이 빠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를 누가 개최할지 최종 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투표가 열리게 될 프랑스 파리에서는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됐고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영 특파원이 현지 상황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우리나라 유치위원회 대표단들이 들어갑니다. 내일 진행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실제처럼 진행해보는 마지막 사전 리허설을 위해서입니다. 내일 투표 전 이뤄지는 5차 프레젠테이션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서로 진행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연사로는 국제사회에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판 득표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표는 지키면서 중립적 입장인 나라들을 빼앗아오겠다는 게 우리 전략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가, 카리브 공동체 등 이른바 캐스팅부터로 꼽히는 나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 전 총장도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장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두 개 나라가 맞붙는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탈락한 이탈리아 표를 흡수해 역전극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게 우리 측 계산입니다. 다만 프레젠테이션 방식, 어느 나라들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극비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력 경쟁 상대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우리가 공략하려는 나라들을 다시 접촉하거나 이미 확보된 나라들을 흔드는 등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국해가 오는 과정에서도 한 나라가 흔들렸어요. 사우디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나라를 뿌리서부터 흔듭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어느 나라가 웃을 수 있을지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자정쯤 결정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프랑스 교민들과 부산 시민들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파리 현지와 부산에서는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막판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김윤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아래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막판 홍보전이 펼쳐집니다. 파리로 날아간 부산 시민들과 현지 교민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를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부산 is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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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is number one! Number one! 길을 가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외국인들도 금세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한국을 향한 응원과 지지에 힘을 보탭니다. 부산 is ready! 아침 출근길, 지하철 역사에서도 힘찬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은 파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다 같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유치를 위한 열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꼭 2030년에 부산이 세계 엑스포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화이팅! 비슷한 시간 부산 곳곳에서도 막판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풍물패가 흥겨운 분위기를 돋우고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읍니다. 한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라서 매일매일 지금 너무 떨립니다. 전 세계에서 꼭 북한이 최고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에펠탑 조형물이 세워졌고 시민들은 각자 응원 문구를 게시판에 적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부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치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우디, 이탈리아, 로마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최지 발표까지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가장 뜨겁고 가장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롯데그룹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대규모 채용 상담 행사를 4년 만에 진행했습니다. 35개 계열사가 참여한 행사에 1,400명이 넘는 구직자가 몰려 심각한 구직난을 보여줬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형 탁상에 구직자와 인사 담당자가 진지한 모습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인사 제도나 채용 정보, 기업 문화 등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현직자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현직자분들한테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약 4년 만에 열린 롯데그룹의 대규모 채용 상담 행사. 상하반기 한 해 2번씩 진행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걸 재개한 건데 오늘 하루 1,400명 넘게 참가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총 35개 계열사가 참여를 했고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취업 상담과 더불어서 취업 준비생들이 롯데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했습니다. 고용시장엔 훈풍이 불고 있다지만 청년 고용은 한겨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 고용률은 63.3%. 연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29살 이하 청년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장기간 쉰 청년이 점차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41만 명이었습니다. 32.5%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는 경우였고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는 경우도 23.9%였습니다. 중고 신입이라는 경력도 아니고 신입도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충족되는 기대를 맞춰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각종 취업 채용 사이트에 공고 올라오는 횟수도 좀 줄었고 인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청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대 이하 일자리는 6만 8천 개 줄어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기업이 경력직, 수시 채용을 선호하다 보니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밝힌 지난해 정규직 정기 공채는 17.4%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요즘 이런 무선 이어폰 많이들 쓰시죠? 무선 이어폰에는 간단한 조작으로 외부 소음을 거의 완벽히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란 외부 소음이 감지되면 반대 파형으로 상쇄해 소음을 없애는 방식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원리인데요. 그런 장점 탓에 정작 보행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얼마나 위험한 건지 현장 검증해 보겠습니다. 차량과 사람이 늘 뒤섞이는 서울 한 대학가의 이면도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낀 보행자들을 따라가며 말을 붙여봤습니다. 선생님. 못 듣습니다.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몰입해서 듣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 이어폰과 헤드폰들 성능이 좋아진 탓이기도 합니다. 주변 소음을 완벽히 막아준다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찻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주로 끼는 편이고요. 마냥 편하기만 했을까?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볼 때는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가운데로 가다가 뒤에서 잠깐 차를 보고 좀 깜짝 놀란 적. 실제 이어폰과 헤드폰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될까요? 참가자 3명의 협조를 받아 도로교통공단과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더니 엔진 소리가 큰 경유 차량도 불과 0.8m 뒤에 와야 겨우 알아챕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 4.6m 거리에서 인지하고 주변 소음이 들리도록 조작하면 8.7m 밖에서도 차가 오는 걸 감지합니다. 양쪽 귀를 다 덮는 헤드폰 역시 비슷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차가 바로 옆에 와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기능을 꺼도 1.3m 간격으로 접근해야 인지했고 주변음을 허용하면 4m 거리에서 알았습니다. 소음이 더 작은 전기차는 어떨까? 저속주행하는 전기차의 소음을 측정해보면 65dB 정도인데요.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소음이라서 차량이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이어폰과 헤드폰 모두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참가자들 대부분 전기차가 바로 옆까지 와도 전혀 몰랐습니다. 주변음이 들리도록 설정해도 평균 1.5m 밖에서야 차량이 오는 걸 인지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상황이 통제된 실험과 달리 실제 거리는 위험 요소가 훨씬 많죠. 해외에선 종종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 5월 미국 뉴욕주에선 헤드폰을 낀 청소년이 철로를 건너다 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어폰, 헤드폰에 최근에 많이 기능이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인해서 주변 상황 소리를 더욱 못 듣게 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늦어져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전기차 등 소음이 크게 줄어든 차량들이 많아 더 위험합니다. 보행 중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지만 불가피하더라도 주변 소리가 들어오는 기능을 적극 활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현장 검증 송정훈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의 진보 진영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재판이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손 검사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70번 넘게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달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의 전송자 표시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혔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또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실제 선거 캠프에 전달됐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검찰은 검사복을 벗어 민간인이 된 김웅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전송자로 표시된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만 피고인석에 세웠습니다. 공수처는 1년 반의 재판 끝에 정치적 중립성을 잊고 검찰총장 가족을 비호하려고
수사 정보를 이용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파일 전송조차 인정하지 않고 합당한 변명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검사는 검사로서 본분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마지막 재판에서도 공수처 측 질문에 78번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신을 탄핵 소추할 예정이라 법정 발언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까지 답변을 요구하자 그제야 수사정보 업무상 제보가 많았다며 고발장은 기억 안 난다고만 말했습니다. 성실히 재판이 있으니까 겸허히 결론을 기다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손 검사의 비위를 찾지 못했다며 징계 절차를 끝냈고 9월엔 피고인 신분인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손 검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집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기억하시죠? 사고 당시 해당 부대를 지휘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강둑이 무너져 사고가 났다면서 엉뚱한 보고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사고 이후 열흘가량 사고의 원인조차 잘못 알고 있었던 셈인데요. 임 전 사단장은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김 사령관은 임성근 1사단장이 주변 수변을 수색하다가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라고 보고해서 당시에는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어 주변의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인지했고 장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 직후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원인을 강둑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으로 잘못 보고했던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와 관련된 김 사령관의 진술은 또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어진 군검찰 조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이 잘못 보고했네라고 말했다며 장관도 이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잘못 보고 드린 것이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사고 원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러 수사기관 또 사법기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계한 사령관은 둑이 무너졌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기억이 없다며 진술 내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김성근 전 사단장을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다음 달 1일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은 이미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항명, 외압 의혹 등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당국이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제주에서 도심을 역주행하던 차량을 시민 4명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추격전을 벌인 시민들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자신의 차가 부서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들이 범인을 잡다 입은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새벽 3시 제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한 소형차가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뒷차가 소형차 옆으로 가 상황을 확인합니다. 맨 그 차량이 노래 소리가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주정에 가까운 말을 하던 운전자는 다시 중심가로 차를 몰기 시작했고 7분여 뒤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주오던 차 사이를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갑니다. 광란의 질주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소형차를 뒤쫓았습니다. 3.5km를 도망간 소형차는 퇴로가 막히자 앞뒤로 차를 부딪혀 빠져나가려다 결국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하는 등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상태는 완전히 무슨 양복인처럼 눈알 다 돌아 있고 장난 아니었어요. 무섭더라고. 경찰 조사 결과 40대 여성은 혼자 술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새벽이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의로운 시민들의 행동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냥 뭐 사람 그냥 뭐 칠까 마냥 그냥 달리면 막 어떻게든 막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살려고 갈 거 아니에요. 음주 도주 차량을 쫓았던 시민들의 차는 많이 부서져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이들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서 보험 청구하거나 사비로 고쳐야 합니다. 현행법상 의사자에게는 물질적 보상도 가능하지만 도운 사람이 숨지거나 다쳐야만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추적자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의사상자에 해당 안 돼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데 입법의 미비로 봅니다. 경찰은 추격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얼마 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시험 감독을 한 교사의 학교까지 찾아가 폭언을 한 일이 있었죠. 이 학부모는 현직 변호사이자 대형 학원의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중학교 앞에서 벌어진 1인 시위입니다. 특정 선생님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교사가 지난 수능 시험 때 감독관을 맡아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로 적발했다며 항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여기에 해당 수험생의 아버지 A씨는 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내 인생도 똑같이 망가뜨려 주겠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학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이자 대형 경찰학원의 유명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죄송하고 염치 없다면서 부모의 심정이 과한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벌인 1인 시위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녀의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종료벨이 울리고 난 뒤 필기구를 내려놓았는데 그걸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오인했다는 겁니다. 또 해당 교사에게 자신이 변호사라고 밝히며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식 문제라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게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시험 종료 당시 답안지 작성을 막았는데도 A씨 자녀가 표기를 계속하려 해 적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종료령이 울리고 나서 세 번째 주 정도에 가서 그 수험생이 그때도 마킹하려고 해가지고 안 돼요라고 하면서 막았고 그런데도 그 학생이 계속 마킹을 시도했던 거예요. 교육당국은 폭언 녹취록과 CCTV를 토대로 이번 주 안에 A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코로나 사태 경험 때문인지 세계보건기구가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인도 같은 주변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어린이 전문 병원. 오전부터 밀려드는 환자들로 진료 창구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폐렴 환자들입니다. 진료를 기다리다 지쳐 자리를 깔고 눕거나 병원 바닥에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병실이 없어 복도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환자가 수백 명. 매일 7,000명의 어린이 폐렴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儿是开的输液，这就376个人，前头就376，就4小时。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이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병원균 감염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가벼운 감기만 유발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증상이 몇 주 동안 지속되는 폐렴으로 번집니다. 조장성의 세계 중점병원의 경우
지난 9월 이후 이 폐렴에 걸린 어린이가 전년 대비 17.8배나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병원체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폐렴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은 코로나19의 악몽과 겹치며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겨울에 호흡기 질환이 많은 것은 드문 일은 아니라면서도 중국 당국에 상세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공항과 항구의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인도는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간의 휴전이 이제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현지 시간으로 28일 7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2시에 휴전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휴전이 연장이 될지, 다시 전쟁이 지속될지 기로에 서게 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휴전 연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희뿌연 먼지 너머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나흘 휴전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구호 물품 수송에 숨통이 트이면서 가자 지구 주민들이 박스에 담긴 생필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외부에서 연료도 들어오면서 가스 충전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واليوم انت شايف الطابور وين واصل اكثر من كيلو تدخلش 4 عربيات بتحكي 5 عربيات بكفوش 50일가량이나 이어졌던 인질 생활에서 가까스로 풀려난 이스라엘인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감옥에서 풀려난 팔레스타인 청년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흘간의 짧았던 휴전은 폭음과 비명이 난무했던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 잠깐이나마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만 하루가 지나면 이 휴전은 이제 끝납니다. 휴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하마스가 이틀에서 나흘 정도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하마스의 인질 추가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환영한다면서도 휴전이 끝나면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לחסל את החמאס, להחזיר את כל חטופינו ולהבטיח שעזה לא תחזור להיות איום למדינת ישראל. 국제사회는 휴전이 연장되는 것을 넘어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심의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뉴스를 가짜뉴스로 심의할지는 위원들이 골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칫 특정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임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출범 2달 만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접수 민원을 위원 7명이 확인하고 위원장 단독 또는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심의 안건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심위는 신속심의 신청 접수 현황이 위원 전원에게 투명하고 균등하게 제공되고 센터 직원들이 철저히 객관적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심의 안건이 결정되고 개인이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다는 직원들의 반발을 염두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 추천위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안건이 정해지면 여권위원들이 제기한 안건들만 가짜뉴스로 제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심위 직원들도 가짜뉴스 심의를 빙자한 정치 심의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임의의 선택에 따라서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결국 정치권에서 추천된 심의위원들이 경쟁적으로 정치심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쟁의 최전선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방심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정당이 제기한 민원은 단 한 건,
하지만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를 정치 이슈로 설정한 작년 한 해에만 정당 민원은 1,687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민원은 300여 건, 국민의힘 측의 민원 접수는 1,30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검찰이 대검찰청 차장까지 지낸 임정혁 전 고검장과 전직 경찰 고위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검찰과 경찰, 고위 전관의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임정혁 전 고등검사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정혁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거쳐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까지 지낸 뒤 2015년 퇴임해 개업한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전 총경의 청담동 집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특채돼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던 곽 전 총경은 2019년 퇴임해 대형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백현동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를 통해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모두 수억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한 개발업체 대표는 이 돈과 별개로 1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팀은 작년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초 검찰에 넘기자 출신 기관에 맞춰 청탁 대상도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사기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또는 수사에 대해 청탁하려고 돈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경 로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바울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했습니다. 성남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경 고위 전관 로비 의혹을 포착한 검찰은 조만간 두 전관을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수사 기록 12,000쪽을 분석해서 연속으로 보도한 MBC 법조팀의 나세웅, 김상훈, 손구민, 정상빈, 김지인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방대한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한 치열한 노력, 그리고 수사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에 투수 3관왕 NC의 패디가 선정됐습니다. 또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은 한화의 강속구 투수 문동주가 차지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KBO 시상식을 위해 이례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다시 찾은 패디. 그만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투수 부문 3관왕에 신설된 수비상 투수 부문 수상, 그리고 대망의 MVP까지. MVP 수상자는 NC 다이노스 패디입니다. 시상식의 주인공이 된 패디는 아버지와 포옹하며 기뻐했고, 팀의 플레이오프 탈락 후 흘린 눈물 얘기가 나오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You're going to make me emotional again. Well, it was a tough end of the season. I wasn't feeling great, and I felt like I let my team down. This isn't possible without you, so thank you. 패디의 아버지도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수상을 반겼습니다. 20승에 평균 자책점 2.00, 209개의 탈삼진, 91.9%의 압도적 득표율은 당연했습니다. 내년 거취에 대해서 말을 아낀 패디는 팬들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riple crown, for sure. Yeah, all of them. Like I said, Masan, Changwon, you'll always have my heart and 사랑해.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은 한화 문동주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이 트로피 무게를 잘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배님 이후로 17년 만에 받는 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팬분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단에서 준비한 플랜카드를 들고 포즈까지 취했습니다. 저희 팀 마케팅이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올해 수비상도 처음 신설됐는데 수상자들은 수비만 별도로 평가하는 의미를 반겼습니다. 수비는 저에게 있어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이유이자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인데요.
이 상이 진짜 언제 만들어지나 제가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별명이 오지배라서 정말 이 가치 있는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수영 대표 선발전 자유형 200m에서 황선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 김우민과 함께 내년 2월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 뒤로는 그전보다 더 강한 한기가 대기 중입니다. 내일부터 대기 상층에서 영하 30도 안팎의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한동안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도, 목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밤까지 수도권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다소 요란한 비가 지나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이 적겠지만 출근길, 도로에는 살얼음이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방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1도로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구와 광주 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